어머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창피한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건 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핀잔 좀 줬다고 내 머리채를 움켜쥔 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두피를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보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눈물 대신 독한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버린 이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비극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람, 제 남편이 제 곁을 떠나던 그날부터 말이에요. 병원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던 소독약 냄새 섞인 차가운 새벽 공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10년을 앓았습니다. 신부전증이라는 몹쓸 병은 성실했던 한 남자를 서서히 무너뜨렸고 결국에는 제 인생 전부를 삼켜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등을 몇 번 쓸어내렸을 뿐입니다. 그 눈빛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지훈이 좀 부탁하네. 그 눈빛에 대고 저는 차마 울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저 사람이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정신없이 치렀습니다. 남편 앞으로 들어놓았던 변변한 보험 하나 없던 시절이었죠. 10년간의 병원비는 집을 팔고 남은 땅을 팔고 시댁과 친정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모두 끌어다 써도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어요. 텅 빈 방 안에 초등학생이던 아들 지훈이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옷가지 몇 개와 아들의 해맑은 얼굴. 그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제 옆에 누워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새근거리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무섭고 막막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남들은 다들 남편 덕 보고 편히 산다는데 나는 왜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이 험한 세상을 혼자 버텨내야 하는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빛 독촉을 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아들 손을 잡고 저 세상으로 따라가 버릴까? 그런 몹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던 지훈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며 잠꼬대를 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 그 작은 속삭임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아이는 아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있는데 어미마저 이 아이를 버릴 생각을 하다니. 저는 지훈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겠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유일하게 손에 쥐어주신 제 유일한 재산이었죠. 먼지를 닦아내고 기름을 치자 다행히 쌩쌩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무작정 시장으로 나갔어요. 남편 병수발하느라 경력은 끊긴 지 오래였지만 손재주 하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장 구석의 작은 수선집부터 시작해 옷을 만드는 공장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가 일감을 달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를 미덥지 않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제가 밤을 새워 만든 옷가지를 보고는 하나둘씩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돈으로 시장 구석에 월세 5만 원짜리 작은 쪽방을 얻었습니다. 그곳이 제 첫 번째 봉제실이자 지훈이와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재봉틀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얇은 이불을 깔았습니다. 밤이 되면 재봉틀 소리가 시끄러울까봐 이불로 재봉틀 주변을 둘러싸고 일을 했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지훈이 밥을 차려 학교에 보내고 나면 곧바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으로 울리는 재봉틀 소리는 제 자장가였고 또 제 희망이었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피가 나도 어깨가 빠질 듯 아파와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1시간 더 페달을 밟으면 지훈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한 번 더 사줄 수 있었고 찢어진 운동화 대신 새 운동화를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일이 끝나고 지훈이가 잠든 밤이면 저는 쪽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퉁퉁 부은 손가락을 주무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어요. 지훈이 좀 부탁하네. 저는 허공에 대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우리 지훈이, 당신 아들 꼭 번듯하게 키워낼게.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재봉틀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제 청춘도 그 소리와 함께 닳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지훈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의 웃음 한 번에 제 모든 고통과 서름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 같던 제 삶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제게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하루가 더 고되고 한 해가 지나면 그 다음 해는 더 막막하게 다가왔으니까요. 쪽방에 들인 재봉틀은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잠든 아들 깰세라 이불로 감싸고 페달을 밟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곤 했습니다. 제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고된 밤의 끝이었어요. 하루에 18시간. 저는 꼬박 그 시간만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재봉틀, 눈을 감아도 귓가에선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어요. 처음엔 동네 수선집에서 주는 자잘한 일거리로 시작했습니다. 바지 밑단을 줄이고 트어진 옷을 깁는 일이었죠. 단돈 몇백 원, 몇천 원을 버는 일이었지만 저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모여 지훈이의 공책이 되고 연필이 되고 도시락 반찬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제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하게 변해갔습니다. 재봉틀 바늘에 찔리는 건 예사였고 피가 배어나온 옷감을 몰래 빨아 말리기를 수십 번. 밤이면 욱신거리는 손목을 붙잡고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눈은 또 어땠고요. 침침해진 눈으로 바늘귀에 실을 꿰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어쩌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 푸석한 얼굴에 생기 없이 푹 꺼진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곤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일이 늙어버렸나 하는 서글픔이 밀려오다가도 잠든 지훈이의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은 사치라는 걸 깨닫곤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제 성실함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선만 맡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옷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좌판에서 파는 천을 떼어다가 밤을 새워 블라우스를 만들고 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제 옷은 모양이 예쁘고 바느질이 꼼꼼하다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단골도 생겼습니다.
특히 동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김 사장이라는 분은 제 가장 큰 손님이었죠. 그분은 유난히 까다로웠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 사진을 들고 와서는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윽박지르기 일쑤였어요. 실 색깔이 조금만 달라도 단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도 퇴짜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테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김 사장이 주는 일감은 다른 곳의 2배, 3배였으니까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잡지를 뒤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뜯어보며 유행을 익혔습니다. 김 사장이 던져주고 간 옷을 수십 번씩 뜯고 받기를 반복하며 그가 원하는 완벽한 옷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은 제가 만든 옷 수십 벌을 검수하더니 말없이 돈 봉투 하나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 여편네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네. 앞으로 내 일은 당신한테만 맡길 테니 다른 생각 말고 똑바로 해. 무뚝뚝한 칭찬이었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인정을 받은 겁니다. 퉁퉁 부은 손가락의 통증도 며칠 밤을 샌 피로도 모두 잊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 돈 봉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우리 지훈이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밖으로 뛰쳐나가려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제게 종이 한 장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상장이었어요. 위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이 상장을 수여함. 제 눈이 글자 위에서 몇 번이고 미끄러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아들 지훈이가 상을 타온 겁니다. 저는 상장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훈이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저를 작은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재봉틀에 찔려 피멍이 든 손가락도 밤샘 작업으로 뻐근한 어깨도 흐릿해진 눈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모든 희생의 이유이자 결과인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주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서 지훈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는 듯 허겁지겁 닭다리를 뜯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저는 김 사장이 준 두툼한 돈 봉투와 지훈이의 상장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요. 재봉틀은 이제 제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쉼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는 고된 노동의 소음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힘찬 엔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 사장의 주문은 점점 늘어났고 다른 거래처에서도 일감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쪽방을 벗어나야겠다고. 내 아들에게 더는 재봉틀 소리를 들으며 잠들게 할 수는 없다고. 지훈이의 상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상장이 앞으로 쌓여갈 수많은 성공의 시작이 되도록 이 어미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고된 노동의 끝에 찾아온 작은 보람은 제게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어두운 제 삶의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 작은 쪽방은 더 이상 저와 지훈이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방 한 구석부터 시작된 원단 더미는 어느새 발 디딜 틈 없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완성된 옷들은 벽에 매달린 행거에 빼곡하게 걸려 마치 색색의 병풍처럼 방을 둘러쌌습니다. 잠을 잘 때면 코끝에서 원단 먼지 냄새가 났고 밥을 먹을 때면 밥상 옆으로 실밥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이 벽에 걸린 자리조차 없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일감은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동대문 김 사장의 주문은 갈수록 대담해졌고 그의 소개로 알게 된 다른 상인들까지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이번 신상 디자인인데 열흘 안에 200장 가능해요? 이거 샘플인데 최대한 빨리 100장만 좀 빼줘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울려댔고 저는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이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감 하나하나가 지훈이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저는 제 한계를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씩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지자 재봉틀 페달을 밟다가 꾸벅꾸벅 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바늘에 손을 찧어 소리를 지르며 깨기도 하고 잘못 박은 옷을 뜯어내느라 날카로운 칼에 손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다리미를 켜놓은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타는 냄새에 놀라 깨어보니 원단 끝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불이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까맣게 타버린 원단 조각을 손에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던 다짐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살이 심하게 와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어요. 재봉틀은 멈췄고 전화기는 불이 나게 울렸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고 서툰 솜씨로 죽을 끓여왔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내가 돈 벌어올게. 10살 남짓한 아이의 그 말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통을 꺼냈습니다. 낡은 괴짝 안에 들어있는 통장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지난 몇 년간의 제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은 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보 있으세요? 직업은요? 저는 차마 쪽방에서 재봉틀을 돌린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우물쭈물하고 있자 직원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몇 군데의 은행을 더 돌아다녔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담보도 번듯한 직업도 없는 과부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간 곳은 신용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지점장님은
제 이야기를 셔츠 깃이 누렇게 변하도록 땀을 흘리며 한참 동안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옷 샘플 몇 개와 거래, 장부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셨던 걸까요? 지점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성실함을 믿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길로 저는 공장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가진 돈에 맞춰야 했기에 변두리에 있는 낡고 허름한 창고밖에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처럼 보였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저는 이곳이 수십 대의 재봉틀 소리로 가득 찰 나를 상상했습니다. 지훈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을 상상했고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식당을 상상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저는 대출금으로 중고 재봉틀 몇 대와 재단 기계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간판을 걸었어요. 순자 의류. 간판 가게 주인이 삐뚤빼뚤하게 쓴 그 글씨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아내, 지훈이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게 처음으로 제 이름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공장을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었어요. 일손이 부족해 처음으로 직원을 뽑았습니다.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배움이 짧아 공장 말고는 갈 곳이 없는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밤을 새우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제 마음 같지가 않더군요. 어떤 직원은 원단을 몰래 빼돌리다 들키기도 했고 어떤 직원은 기술만 배운 채 더 좋은 조건의 공장으로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골마 터질 때마다 저는 홀로 텅 빈 공장에 남아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기계는 배신하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장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장 문을 열고 모든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그날 작업할 원단을 재단해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면 함께 일하고 그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도 저는 남아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공장 한쪽에 마련한 작은 단칸방이 전부였지만 지훈이와 함께 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사장님은 왜 이렇게 힘들어? 어느 날 제 어깨를 주무르던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사장님이 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든 걸까? 어깨에 올려진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제 등 뒤에는 지훈이가 있었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몇 안 되는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 의류라는 제 이름 석 자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공장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불량률이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어났습니다. 밤낮 없이 발로 뛴 덕분에 새로운 거래처도 몇 군데 더 뚫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월급 외에 작은 보너스를 챙겨주던 날 사장님 고맙습니다라며 제 손을 잡는 직원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칼질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하얀 접시에 담겨 나온 돈가스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달리 지훈이는 제법 능숙하게 칼질을 하며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자. 그 간절함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낡은 창고 같던 공장은 이제 제법 그럴듯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고 제 통장 잔고도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고생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저는 제 자신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단 하나, 제 아들 지훈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생각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제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고 머리카락엔 서리가 내렸지만 제 아들 지훈이는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주었습니다.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저는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순자 의류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어요. 낡은 창고였던 공장은 번듯한 2층 건물이 되었고 직원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단칸방 생활을 청산하고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저는 현관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훈이 친구들을 데려와도 부끄럽지 않은 집이 생겼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내 인생 헛살지는 않았구나. 남편에게도 하늘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떳떳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의 성공이었고 저는 그 목표를 이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은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야 저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도 얻어먹고 예쁜 손주들 재롱도 보며 늙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소박한 꿈을 꾸었습니다. 며느리감이 될 아가씨를 처음 만나는 날 저는 며칠 전부터 미용실에 다녀오고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나타난 아가씨, 유라라고 했나요? 그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공장 하신다고요?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는 걱정이 아니라 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유라는 공장 일이나 제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졸업한 명문여대 이야기, 해외여행에서 겪었던 경험담, 최근에 구입한 명품 가방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지훈이는 그저 옆에서 사랑스럽다는 듯 유라를 쳐다보며 맞장구를 칠 뿐이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봉틀 기름때 묻은 제 손이 그 아이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주말마다 제 공장에 나와 일을 돕던 아들은 이제 데이트를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유라와 함께 있다며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기 일쑤였어요.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유라는 강남의 최고급 웨딩홀을 잡았고 수천만 원짜리 수입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예단이며 예물이며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엄마, 유라가 그러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한대요. 우리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죠. 아들은 제게 돈을 요구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군말 없이 통장을 내주었어요. 내 아들 길을 죽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평생 땀 흘려번 돈이 하룻밤의 화려한 잔치를 위해 뭉텅뭉텅 빠져나갔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문제에서도 혼수를 드리는 문제에서도 제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모든 것은 유라의 뜻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팔아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훈이는 이번에도 유라의 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저희 인생을 살아야죠. 언제까지 엄마 그늘 아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찬바람이 훅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그늘이 너를 키웠는데 그 지긋지긋한 그늘 덕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습니다. 어미가 되어서 아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제가 직접 만든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웨딩홀에서 제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유라의 친구들은 모두 저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저는 시골에서 갓 상경한 촌부처럼 보였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저는 혼주석에 앉아 늠름하게 걸어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잿더미 속에서 피워낸 내 꽃, 내 전부. 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보냈던 수많은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피로연에서 터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고 있는 제게 유라가 다가왔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였어요. 어머님, 이제 한복은 그만 벗으시죠? 촌스러워 보여요. 주변의 모든 하객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유라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하객들한테 돈 아껴 쓰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거 다 우리 지훈 씨가 번 돈으로 하는 건데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 대부분은 제 공장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예, 아가. 손님들 다 계신데 무슨 말이니 그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라는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이제 지훈 씨 인생에서 좀 꺼져주세요. 구질구질하게 언제까지 아들 인생에 회방 놓으실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아들, 제 아들 지훈이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유라를 말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라면 이 어미의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그건 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핀잔 좀 줬다고 내 머리채를 움켜쥔 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두피를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보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온 피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의 희생이 아들의 소나기에서 머리카락과 함께 엉망으로 쥐어뜯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짜증과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아들을 위해 바쳤던 내 모든 청춘이 한낱 제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내가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왔나? 머리채를 잡힌 고통 속에서 이상하게도 정신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눈물 대신 독한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들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내 것을 되찾아야겠다. 내가 버린 이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룬 것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잿더미까지 긁어모아 되찾아오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부축했던 것 같기도 하고 웅성거리는 소리들 사이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던 아들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 몇 올이 힘없이 뽑혀 손에 쥐어져 있었고 곱게 차려입었던 한복 저고리는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행선지를 묻는 기사에게 저도 모르게 공장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던 이제는 제 집이 아니게 된 그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제 영혼이 기억하는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그곳, 기름 냄새와 원단 먼지로 가득한 제 공장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서 있던 그 세상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었지만 그 안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진 누더기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픈 바람만 휑하게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덜컹하고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익숙한 제 공장 앞이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기사의 말에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제대로 지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겨우 돈을 건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철컥하고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불 꺼진 공장 안은 낮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아 후텁지근했습니다. 익숙한 기름 냄새와 원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참고 있던 숨을 한 번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기댄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마치 망치 소리처럼 공장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공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대의 재봉틀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들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기계 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재단 위에는 내일 아침 작업해야 할 원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완성된 옷들이 비닐에 쌓인 채 출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제 청춘과 맞바꾼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세상에 내쳐졌을 때 저를 구원해 준 것은 바로 저 재봉틀이었습니다. 하루 18시간 저 의자에 앉아 페달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멈추는 순간 제 아들의 미래도 멈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제 손때가 묻은 기계들을 어루만지며 공장 안을 걸었습니다. 저 재봉틀로는 지훈이의 첫 소풍 도시락 가방을 만들어 주었지. 저 재단기 앞에서는 지훈이의 중학교 입학 선물로 양복을 처음으로 재단했었지. 저 다리미로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의 교복을 매일 아침 칼같이 다려주었지. 공장의 모든 것들에 제 아들과의 추억이, 제 희생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2층, 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 아들이 가져다 놓은 결혼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과 그 옆에 바싹 붙어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그들 옆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저의 모습. 저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세상에 제가 낄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진 액자를 발로 몇 번이고 짓밟았습니다. 분노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온몸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돈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했던 시절,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앓으며 일했던 밤들, 행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남들보다 2배, 3배로 아등바등 살았던 세월.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내게 남은 것은 이 끔찍한 배신뿐인가? 한참을 울었을까요? 눈물은 말랐고 목은 쉬어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잿빛 하늘을 뚫고 새벽의 첫 햇살이 공장 창문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재봉틀 하나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가장 낡고 오래된 재봉틀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재봉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익숙하게
페달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자투리 원단을 들어 재봉틀 바늘 아래에 놓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르르륵.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문을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이 끝을 알 수 없는 분노와 허무함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재봉틀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공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재봉틀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제가 박음질한 원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무늬도 모양도 없는 그저 실밥만이 어지럽게 엉켜있는 천 조각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아들도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 인내하지 않겠다. 나를 짓밟은 자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내가 피땀 흘려 이룬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 그 결심이 서는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슬픔과 서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사모은 땅과 건물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공장의 모든 자산 목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의 소유주란에는 이순자라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내 아들아. 새벽의 여명이 제 얼굴 위로 서늘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길고 긴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고 그 빈자리에는 강철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제 감정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명료하게 정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은 가벼웠고 정신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한복을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고 평소에 입던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깨뜨린 액자 파편들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어 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 조각들이 쓰레받기 안에서 위태롭게 나뒹굴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내려가자 직원들이 제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렸습니다. 어제의 소문이 벌써 공장 안에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침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김 반장님, 어제까지 재단해 놓은 원단 오늘 안으로 전부 작업 끝내주세요. 박 씨, 너는 오늘 출고할 물량 다시 한번 확인하고 딴 생각들 하지 말고 다들 손들 빨리빨리 움직여.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일을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다시 공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어젯밤 펼쳐놓았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보란 듯이 몰디브인지 어딘지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그 사이 저에게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저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관심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의 법적 소유권이 오직 저에게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장의 명예, 공장이 서 있는 땅의 명예, 그리고 지훈이와 함께 살던 아파트의 명의까지 모든 것은 이순자 제 이름 석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처절한 교훈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를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일부러 공장에 나가지 않고 아파트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지훈이와 유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공장에 안 나가셨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아예 저를 본체만 채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일주일 전 제 머리채를 잡았던 아들의 사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너희들 이 집에서 살 생각인가 보구나. 제 말에 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당연히 저희 신혼집인데. 그 목소리에는 이 집은 당연히 우리 것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에게 이 집을 내어준 기억이 없는데. 제 차가운 대답에 지훈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집 당연히 제 명의로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다 얘기됐잖아요. 저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그 순간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낯선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 그리고 이 집 명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걸까요? 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어떻게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한 채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사주신 차도 아직 저희 명의로 이전 안 해주셨잖아요.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며칠간 정리한 재산 목록과 모든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가, 잘 보렴. 이 공장도, 이 공장이 서 있는 땅도, 그리고 너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집도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단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내 재산이라는 뜻이지. 서류를 확인한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특히 유라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훈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유라의 닥달에 지훈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함께 일말의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는 과거의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희가 살 집은 너희 힘으로 구해야지. 어디 어미 등골을 빼먹을 생각을 해.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결혼식 날 내 마누라 편들어서 이 어미 머리채를 잡았던 건 누구였지? 그때 이미 너와 나는 모자간의 연이 끊어진 거다. 그러니 이제 와서 어머니 소리 하지 마라. 역겨우니까. 제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아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그 옆에서 유라는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제 싸늘한 눈빛에 압도당해 차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주마. 그 안에 내 놈들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만약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사람 시켜서 내 놈들 짐 길바닥에 다 내다 버릴 줄 알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유라의 악소리와 아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오랜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통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가 그동안 제 카드를 긁어대며 명품을 사들이고 주식과 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당연히 집과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믿고 미래의 돈을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빚은 오롯이 그들 두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내외는 정말로 짐을 싸서 그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용서를 구하거나 매달릴 줄 알았지만 그들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았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을 알거지로 만들어 내쫓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아프지 않은 걸까요? 슬픔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평온함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순자, 너는 이제 정말 괜찮은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저녁 노을만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간 아파트는 거대하고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값비싼 가구와 소품들은 주인을 잃은 채 먼지만 쌓여갔고 집안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낯선 고요함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제게 아들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공간일 뿐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별이었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제 분신과도 같았던 순자 의류와의 이별. 공장을 정리하겠다는 제 발표에 직원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저와 함께 10수년을 일해온 김 반장님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동안 다들 고생 많았소.
이건 내 퇴직금이니 다들 요긴하게들 쓰시오. 저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둑한 퇴직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래해왔던 다른 공장 사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 직원들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기술 좋고 성실한 제 직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장의 모든 기계와 남은 원단들을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수십 대의 재봉틀이 트럭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드르륵거리던 기계 소리가 멈춘 공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 같았던 그 소음이 사라지자 견딜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공장 건물과 땅은 생각보다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운이 좋았다며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계약서는 마치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뜯어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텅 빈 공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던 날,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실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옷과 머리카락에 붙어 다녔던 지긋지긋했던 그 실뭉치를 손에 쥐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저는 제 과거와 완벽하게 이별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쥐어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갈 곳을 잃은 나룻배처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평생을 아들을 위해, 공장을 위해 살아왔던 제게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한 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 자연에서 누리는 편안한 노후, 프리미엄 시니어 타운. 그 광고는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수화기를 들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칙칙한 요양원을 생각했던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잘 가꿔진 정원과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어우러진 마치 외국의 어느 리조트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상담실 직원은 제게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호텔처럼 꾸며진 개인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삼시세끼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제공되는 식사. 여기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어머님. 그저 편안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 말은 제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하던 날, 저는 낡은 옷가지 몇 개가 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저를 맞아준 직원은 제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넓은 창, 푹신한 침대와 깨끗한 침구, 그리고 작지만 아늑한 테라스까지 모든 것이 제가 꿈꿔왔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보았습니다. 낯선 부드러움이 제 지친 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일을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다시 공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어젯밤 펼쳐놓았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보란 듯이 몰디브인지 어딘지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그 사이 저에게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저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관심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의 법적 소유권이 오직 저에게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장의 명예, 공장이 서 있는 땅의 명예, 그리고 지훈이와 함께 살던 아파트의 명의까지 모든 것은 이순자 제 이름 석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처절한 교훈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를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일부러 공장에 나가지 않고 아파트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지훈이와 유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공장에 안 나가셨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아예 저를 본체만 채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일주일 전 제 머리채를 잡았던 아들의 사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너희들 이 집에서 살 생각인가 보구나. 제 말에 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당연히 저희 신혼집인데. 그 목소리에는 이 집은 당연히 우리 것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에게 이 집을 내어준 기억이 없는데. 제 차가운 대답에 지훈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집 당연히 제 명의로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다 얘기됐잖아요. 저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그 순간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낯선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 그리고 이 집 명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걸까요? 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어떻게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한 채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사주신 차도 아직 저희 명의로 이전 안 해주셨잖아요.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며칠간 정리한 재산 목록과 모든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가, 잘 보렴. 이 공장도, 이 공장이 서 있는 땅도, 그리고 너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집도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단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내 재산이라는 뜻이지. 서류를 확인한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특히 유라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훈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유라의 닥달에 지훈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함께 일말의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는 과거의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희가 살 집은 너희 힘으로 구해야지. 어디 어미 등골을 빼먹을 생각을 해.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결혼식 날 내 마누라 편들어서 이 어미 머리채를 잡았던 건 누구였지? 그때 이미 너와 나는 모자간의 연이 끊어진 거다. 그러니 이제 와서 어머니 소리 하지 마라. 역겨우니까. 제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아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그 옆에서 유라는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제 싸늘한 눈빛에 압도당해 차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주마. 그 안에 내 놈들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만약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사람 시켜서 내 놈들 짐 길바닥에 다 내다 버릴 줄 알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유라의 악소리와 아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오랜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통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가 그동안 제 카드를 긁어대며 명품을 사들이고 주식과 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당연히 집과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믿고 미래의 돈을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빚은 오롯이 그들 두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내외는 정말로 짐을 싸서 그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용서를 구하거나 매달릴 줄 알았지만 그들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았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을 알거지로 만들어 내쫓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아프지 않은 걸까요? 슬픔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평온함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순자, 너는 이제 정말 괜찮은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저녁 노을만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간 아파트는 거대하고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값비싼 가구와 소품들은 주인을 잃은 채 먼지만 쌓여갔고 집안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낯선 고요함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제게 아들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공간일 뿐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별이었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제 분신과도 같았던 순자 의류와의 이별. 공장을 정리하겠다는 제 발표에 직원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저와 함께 10수년을 일해온 김 반장님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동안 다들 고생 많았소. 이건 내 퇴직금이니 다들 요긴하게들 쓰시오. 저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둑한 퇴직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래해왔던 다른 공장 사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 직원들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기술 좋고 성실한 제 직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장의 모든 기계와 남은 원단들을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수십 대의 재봉틀이 트럭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드르륵거리던 기계 소리가 멈춘 공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 같았던 그 소음이 사라지자 견딜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공장 건물과 땅은 생각보다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운이 좋았다며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계약서는 마치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뜯어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텅 빈 공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던 날,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실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옷과 머리카락에 붙어 다녔던 지긋지긋했던 그 실뭉치를 손에 쥐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저는 제 과거와 완벽하게 이별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쥐어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갈 곳을 잃은 나룻배처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평생을 아들을 위해, 공장을 위해 살아왔던 제게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한 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 자연에서 누리는 편안한 노후, 프리미엄 시니어 타운. 그 광고는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수화기를 들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칙칙한 요양원을 생각했던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잘 가꿔진 정원과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어우러진 마치 외국의 어느 리조트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상담실 직원은 제게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호텔처럼 꾸며진 개인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삼시세끼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제공되는 식사. 여기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어머님. 그저 편안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 말은 제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하던 날, 저는 낡은 옷가지 몇 개가 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저를 맞아준 직원은 제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넓은 창, 푹신한 침대와 깨끗한 침구, 그리고 작지만 아늑한 테라스까지 모든 것이 제가 꿈꿔왔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보았습니다. 낯선 부드러움이 제 지친 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